안녕하세요. 레터스 투 유아톡스 세스입니다. 3. 개별화 교육 1대1 교육이 아니에요. 강의 시작합니다. 간략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운영 자료액이죠.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개별화 교육계획의 구성 요소, 개별화 교육 과정 이렇게 4가지 큰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개별화 교육 계획의 법적 근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성 요소도 문제에 많이 나오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용이 돼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개별화 교육 계획 IP는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 운영 자료의 기적. 그 중에서도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의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특법 제2조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 계획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의 유형 및 장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생아 및 영아에게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IP랑 거의 똑같지만 이제 영아나 신생아, 유치원에 가지 않는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의 기능이 무엇이냐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 교육 성취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평가계획서입니다. 평가계획서라는 이것은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이 결과도 중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 문서이며 실행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서가 있음으로 통해서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을 돕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봤으니 그냥 넘어가고 제22조 개별화 교육부터 보자면 2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개별화 교육의 책임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은 유치원과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은 대부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교원과 같음으로 해서 특수교육 교원이 진행합니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팀 구성은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매 학기가 시작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IP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평가서를 쓰고 그것을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며칠 이내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별화 교육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을 보시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교육감은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아이를 배치하는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가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다른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추가로 선정받아야 되는 경우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개별화 교육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매 학기마다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 및 검토를 해서 평가서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개별화 교육계획의 구성 요소. 아까 법으로 저희가 알아봤듯이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을 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쓰고 나서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써야 하는데 이것들은 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적응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 아니면 이번 학기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겠다 하면 적응 행동이랑 의사소통 목표만 중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보시면 교수 목표를 설정하는 첫 단계로서 이후의 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수준을 작성할 때는 현재의 능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결점뿐만 아니라 강점을 보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서술해야 되는데 이때 용어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중요하게 세세하게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5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참여가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을 참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얘가 선생님이 말할 때 같이 인사할 수 있다 아니면 손을 들고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참여에 대한 내용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 목표는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육 목표는 장기 교육
목표 단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는 1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연간 교수 목표를 말하는 거고, 단기는 이제 연간 교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중간 단계들을 측정 가능한 문장으로 서술한 것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장기 교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제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진술 방법을 보시면 명료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측정 가능하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사 중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 유아 중심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관련해서는 이 장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일단 장기 교수 목표의 특성을 보시면 이거는 장기 교수 목표가 아니라 단기 교수 목표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측정 가능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해야 하고 일반 교육 과정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장애로 인한 교육적 요구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교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된 단기 교수 목표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단기 교수 목표의 3가지 조건인데요. 이 조건들을 쓰라는 것도 나오고 이 조건에 맞춰서 목표를 써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한 교수 목표를 하나 잡고 그것을 이 조건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이 수행될 조건, 학생이 성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학습 활동의 성취 여부를 결정할 기준 또는 수준인데 아까 참여로 예를 들었으니 계속 들자 보면 참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착석 행동이 잘 되지 않아서 착석을 이제 5분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목표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행동이 수행될 조건은 어떤 것이냐 봤더니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근데 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 10분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가 조건. 그리고 학생이 성취해야 할 행동은 5분 이상 착석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이 목표를 이뤘는지 수준을 정할 건데 일주일에 5번 오니까 한 연속해서 일주일에 연속해서 3번 이상 했을 때 다음 목표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 조건은 계속 외우시고 이거를 어떻게 교수 목표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과정인데요. 개별화 교육과정은 제가 따로 책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일단 개별화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일련의 교수 활동들이 개별 유아의 장애로 인한 요구에 따라 개별화되는 과정을 개별화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 하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제가 오타를 냈는데 통합된 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함.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기반된 유아교육 과정이어야 하고 그리고 반응적인 환경이어야 되고 쉽게 수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보시면 우리 아이는 만 3세에서 5세 장애 유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특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특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등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유아기적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 보시면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유아 교육 과정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아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일반 유아 교육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아 교육 과정 운영 중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개별화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유아이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특성과 유아기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일반 유아 교육과정 운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과정의 실행체계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네모 박스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즉, 일과 및 활동 참여를 통한 일반 교육과정 접근,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발달 및 학습 지원을 통한 개별 교수 목표 성취가 개별화 교육과정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수정, 활동중심 삽입교수, 유아중심 직접교수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활동중심 삽입교수는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표인 일반 교육과정 접근을 위해서는 유아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참여란 유아의 자신의 연령, 능력, 주변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체의 개념이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양과 정교한 모두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범주 단계를 보시면 범주는 5범주고 단계는 9단계입니다. 이것을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 범주인 비참여에는 비참여 단계가 있습니다. 비참여란 비점유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유아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포함하는데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멍하게 쳐다보거나 울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목적 없이 돌아다니기 등도 비참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인 비정교화된 참여에는 인가적 주의 집중과 미분화된 행동이 있습니다. 인가적 주의 집중은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초점 없이 약 3초 이상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보이는 편안하고 광범위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영역이 비었는지 보기 위해서 교실 안을 둘러보거나 친구가 어디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지 둘러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미분화된 행동은 낮은 수준의 행동을 사용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자동차를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앞뒤로 굴린다거나 딸랑이를 반복해서 흔듦,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인 초점 있는 주의 집중의 단계는 똑같이 초점 있는 주의 집중입니다. 환경 내 자극을 3초 이상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듣는 등의 반응인데요. 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사나 또래의 이야기를 듣는 등 특정한 활동에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화된 참여에는 분화된 행동이 있는데 자신의 신체나 언어를 사용한 수많은 다양한 행동들을 포함하고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한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음에 나올 진보된 행동들은 제외가 됩니다. 정교화된 참여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구상적 행동은 사물을 가지고 하는 놀이에만 적용되는 행동으로 반드시 의도성이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하여 조작하거나 공간적인 형태를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어떤 사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블록으로 탑을 쌓는 듯 구성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교화된 참여에는 입력된 행동, 상징적 행동, 지구력 이렇게 단계가 또 있는데요. 입력된 행동은 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의 환경 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상징적 행동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상징 및 신호를 사용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온 현장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블록으로 인형의 머리를 빗김으로써 블록을 빗인 척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상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지구력은 참여의 가장 정교한 수준인데요. 문제 해결력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 역시 포함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모든 스위치를 하나씩 다 눌러본다거나 아니면 큰 상자를 작은 상자에 넣으려고 같은 행동을 계속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 윌리엄의 참여는 3가지 속성, 3차원적 속성을 가지는데요. 수준, 양, 유형입니다. 수준은 행동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 양은 시간의 백분율을 얘기하는 거고, 유형은 누구와 하는지, 성인, 또래, 교재 등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목표, 사회적 통합을 보시면 유아의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는 반응적 또래 지원, 학급 차원의 사회적 통합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소집단 활동, 그리고 장애 유아의 사회적 기술 교수 등이 있습니다. 친사회적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장애에서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지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정활동입니다. 우정활동은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하는 노래, 율동, 게임, 놀이활동 등을 약간 수정하여 유아들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율동을 배울 때 각자 하는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정해서 함께 율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경쟁이 아닌 협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 스킨십 등을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일 10에서 15분 동안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교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 의사소통 기술 사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일치훈련입니다. 일치훈련은 여기서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지만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의사소통 기술이나 인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어와 행동을 일치해야 하고 언어적인 행동이 아동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것의 단계는 첫 번째,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고, 두 번째,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어로 설명할 때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할 때 강화하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민지가 다혜랑 놀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일치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민지가 다혜랑 놀기로 했어요 라고 말을 설명했을 때 강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지가 정말로 다혜랑 놀이를 했을 때 강화를 한 번 더 제공을 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리고 또는 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해도 되고, 만약에 아이의 특성상 아직 세 번째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까지만 강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개별화 교육과정의 세 번째 목표는 개별 교수 목표 성취였습니다. 개별 교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샌들의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통합교육에서 다루고 지나갔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활동중심 삽입교수입니다. 활동중심 삽입교수란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에 장애 유아에 대한 교수활동을 삽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애 유아의 일반 교육과정 접근과 함께 개념적 교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교수 접근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과 및 활동 중에 장애 유아가 교수 목표를 학습하기 위하여 교수 장면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유활동 시간에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아이의 교수 목표가 수색이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수를 세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을 때 수세기를 하기 위해서 간식을 2개씩 나눠주기, 3개씩 나눠주기 이런 식으로 함께 수를 세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심 삽입 교수의 중요성, 그러니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활동 중심 삽입 교수의 중요성은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유아교육 기관의 학급 운영과 활동 진행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음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교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도 기능적인 사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치료실이나 특수학급에서 책상에 앉아 숫자를 세는 것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꼭 필요할 때 숫자를 셈으로써 기능적인 사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루 일과 및 활동 전반에 걸쳐서 삽입 학습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상황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 삽입 교수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수 목표를 점검하고 그리고 삽입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기회를 구성하고 삽입 교수의 계획, 실행,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학습 기회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꼭 외워두세요.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에서 교수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가 하루 일과를 통해서 교수 목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개별 교수 목표 성취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연적 교수 전략이 있는데요. 이는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 중에 교사나 또래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상호작용 및 강화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교수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교수 전략들은 이후에 의사소통 장애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조절이 있는데요. 유아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목표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응하도록 제시되는 대상 자극을 조절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3가지 자극 조절법이 있는데 자극 형성, 자극 소멸, 이중 자극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동에게 2 집단 중 사물의 수가 많은 집단을 고르도록 가르친다고 합시다. 자극 형성법을 사용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처음에 자극 형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을 줍니다. 여기는 많이 주고 다른 집단은 적게 주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점점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자극 형성이라고 합니다. 즉, 자극 형성법은 자극의 결정적인 특징, 그러니까 각 집단의 개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극 소멸의 경우에는 자극의 비결정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즉, 많은 집단에는 동그라미도 크게 그려주고 적은 집단에는 동그라미도 작게 그려주어 적다 많다를 비교해야 되지만 크기로서도 구별할 수 있게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자극의 중요하지 않은 특성으로부터 주요 특성으로
식별의 근거가 이동해야 하므로 점점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겠죠. 이중 자극은 목표 자극과 함께 보조적인 추가 자극을 함께 제시하는 것인데요. 집단에서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만들었고 추가 자극으로 많다라고 만약에 써준다면 이 많다가 추가 자극이 되어 아이들이 자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개별화 교육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